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선택 하나에 휘청거린 겁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된 미국 공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그 대신 평택과 유럽에서 초대형 프로젝트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저는 CNN 기자 사라 콜린스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장벽을 세웠지만 한국은 그 장벽을 기회의 디딤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자동화 미래 산업의 무대는 이미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환의 순간을 함께 확인하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CNN 글로벌 경제 전문 기자 사라 콜린스입니다. 20년간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경제 현장을 취재해온 저에게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사라 콜린스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죠. 2024년 11월 워싱턴 D.C. 한 회의실에서 미국 정부의 한 가지 결정이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CNN 글로벌 경제 전문 기자 사라 콜린스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20년간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경제 현장을 취재해온 그녀의 눈에도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었죠. H-1B 비자 수수료가 기존 $5,000에서 $25,000로 무려 5배나 폭등했어요. 이는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기술자들에게 미국에 오지 마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텍사스 주청 경제개발국 마이클 톰슨 청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완벽한 해답이라고 믿었어요. 외국인들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의 인사 담당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채용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어요.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 의존도가 70%에 달했던 실리콘밸리는 큰 타격을 받았죠. 인도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라메시 굽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7년간 준비한 미국 이민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25,000면 제 연봉의 절반이에요. 게다가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또 내야 한다고.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겠습니다. 라메시 같은 인재들의 선택은 명확했죠. 캐나다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적금 유치에 나섰고 독일은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 문호를 넓혔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긴급 경영진 회의가 열렸어요. DS 부문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미국 투자 계획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돈을 평택과 이천에 쏟아붓자. 이럴 바엔 본국에 더 집중하는 게 낫다.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미루고 국내 설비 확장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한국대 국제경제학과 한지원 교수는 이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했죠. 미국이 스스로 인재의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KAIST, 포스텍, 서울대에서 배출되는 공학도들의 실력은 MIT나 스탠포드 못지않아요. 더 놀라운 건 역효과였어요.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귀국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무역정책 전문 애널리스트 리처드 D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기술력과 시장 규모를 누가 따라잡겠습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죠. H-1B 비자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40% 급감했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사라 콜린스는 이 변화의 시작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는 순간 한국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인재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을 마친 박상현 씨는
5년간 꿈꿔온 실리콘밸리. 취업 대신 평택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사라 콜린스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대형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30대 초반 청년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죠. H1B 비자 수수료가 25,000달러로 오르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 됐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확실한 기회를 잡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박상현의 선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단 2달간 미국에서 돌아온 고급 인재가 3,000명을 넘어섰어요.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한 수치였죠. MIT 반도체 공학 전공 김태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스턴에서 5년 공부하며 항상 실리콘밸리를 꿈꿨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을 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한국대 한지원 교수는 이를 리버스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명명했어요. 과거엔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두뇌 유출을 걱정했죠. 지금은 정반대예요. 미국의 배타적 정책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재들이 대거 귀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건설 총괄 김진수 매니저는 현장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력직 채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하루가 멀다 하고 해외 경험을 쌓은 고급 인재들이 지원서를 넣어요. 스탠포드, MIT 출신들이 줄을 섰죠. AI 시스템 팀장 최민호 박사는 그 효과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구글 출신 엔지니어가 합류했어요. 그가 가져온 AI 기술 덕분에 생산 효율이 30% 향상됐죠. 흥미로운 건 이들의 동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박상현은 설명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삼성과 SK 소식을 지켜봤죠. 투자 규모, 기술력, 성장 속도 모든 면에서 미국 못지않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이 더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플 본사 근무 경험자 이수진 씨도 비슷했어요. 쿠퍼티노에서 3년 일하며 느낀 건 한국 기술진들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였죠. 특히 하드웨어 분야는 오히려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미국 무역정책 전문가 리처드 디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우수한 아시아계 인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 처음 봐요. 더 심각한 건 이들이 가져간 기술과 노하우죠. 한국 정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K-무브 프로그램을 확대해 귀국 인재들에게 정착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했어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죠. 이들은 단순히 귀국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돌아와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높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귀국 인재들은 평택, 이천, 화성의 반도체 벨트에 집중 배치됐어요. 이들이 합류하면서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는 더욱 가속화됐죠. 사라 콜린스는 이 현상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문턱을 높인 순간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과 혁신의 DNA였죠. 이것이 바로 21세기 인재전쟁에서 한국이 거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평택.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사라 콜린스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뒤로 축구장 17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죠. 여기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멈추지 않는 이곳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두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평택 건설 총괄 김진수 매니저가 화이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평택 캠퍼스 전체 규모는 289만이에요.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2배가 넘요. 여기서 3나노, 2나노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세계 어느 공장도 따라올 수 없는 규모와 기술력이에요. 방진복을 입고 들어간 생산 라인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수백 대의 정밀 장비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었죠. 하루 생산량만 웨이퍼 10만 장입니다. 이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물량이에요. AI 시스템 팀장 최민호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엔지니어들과 함께 개발한 AI 최적화 시스템 덕분에 불량률이 0.001%까지 떨어졌죠. 이전보다 10배나 향상된 수치입니다. 특히 놀라운 건 24시간 풀가동 체제였습니다. 3교대로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잠깐의 멈춤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한 번 멈추면 하루에 수백억 원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예비 장비까지 모두 갖춰놨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입니다. 김진수 매니저의 말이었어요. 현장에서 만난 귀국 엔지니어 박상현 씨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봤던 어떤 공장보다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에요. 특히 자동화 수준이 정말 놀라워요. 사람 손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죠. 실제로 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겨우 50명. 나머지는 모두 로봇과 AI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웨이퍼 투입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전 과정이 무인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은 모니터링과 최종 검수만 하면 돼요. 최민호 박사의 설명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속도였습니다. 미국 공장들이 인력 부족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동안 평택은 오히려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었어요. 올해 목표는 작년 대비 40% 증산이에요. 이미 1분기에 30% 늘었으니까 충분히 달성 가능하죠. 김진수 매니저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청의 마이클 톰슨 청장은 이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유치한 삼성 오스틴 공장도 큰 규모라고 생각했는데 평택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네요. 게다가 인력 확보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평택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최고 인재들이 핵심이었어요. 여기엔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해요. 특히 최근 H1B 문제로 미국에서 돌아온 한국 출신 박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대 한지원 교수의 분석이었어요. 평택은 이제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기술의 메카예요. 여기서 나온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평택에서 개발된 3나노 공정 기술은 대만 TSMC보다 6개월 앞선 것이었어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퉈 주문을 넣고 있었죠. 무역정책 전문가 리처드 디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러워요. 미국은 인력 부족과 비자 문제로 발목이 잡혔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기지를 만들어냈어요. 사라 콜린스는 취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평택은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어가 아니에요. 메이드 바이 더 월드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만든 기술의 집합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어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새벽 2시 평택 캠퍼스 내부. 인간의 손길 없이도 완벽한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라 콜린스가 생산 라인을 비추며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수백 대의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서는 AI가 모든 것을 관리해요. 온도, 습도, 압력은 물론이고 웨이퍼 하나하나의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 팀장 최민호 박사가 중앙제어실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I는 0.1초마다 3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요. 사람이 보기 전에 미리 불량품을 걸러내고 최적의 생산 조건을 자동으로 맞춰주죠.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온도 27.3도, 습도 45%, 진동 수치 0.002.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자가학습 능력이에요. AI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온 박상현 엔지니어가 감탄했어요. 구글에서 봤던 AI보다 훨씬 정교해요. 특히 예측 정확도가 99.7%에 달하니까 거의 신의 경지죠. 로봇 팔들의 움직임도 예술 수준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정밀도로 웨이퍼를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도 피로하지 않아요. 사람보다 10배 빠르고 실수도 없죠. 현장 관리자 김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품질 검사 과정이었어요. 초고속 카메라가 웨이퍼를 스캔하며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고 있었죠. 사람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나노단위 분량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덕분에 불량률이 0.001%까지 떨어졌습니다. 최민호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미국 컨설턴트 리처드 디는 이런 수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 기업들도 이 정도 자동화 수준은 못 봤어요. 특히 AI와 로봇의 협업이 완벽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아요. 더 놀라운 건 학습 속도였어요. 새로운 공정이 도입되면 AI가 단 하루 만에 최적화를 완료했죠. 보통 사람이 익숙해지려면 몇 주는 걸리는데 우리 AI는 몇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한번 학습하면 절대 잊지 않죠. 박상현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혁신은 생산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생산량이 50% 증가했는데 인력은 오히려 20% 줄었죠. 사람은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고 반복 작업은 모두 AI와 로봇이 맡아요. 이게 바로 미래 공장의 모습입니다. 김진수 매니저가 설명했어요. 한국대 한지원 교수는 이런 변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사이 한국은 자동화로 한 발 앞서 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제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텍사스 주청 마이클 톰슨 청장은 아쉬워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장비를 들여왔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결국 그걸 다루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라 콜린스는 취재를 마무리했습니다. 평택에서는 사람과 기계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 손보다 빠른 K-로봇, 사람 눈보다 정확한 K-AI가 미래 제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물하는 4차 산업혁명의 완성형입니다. 헝가리 데브레첸 현대자동차 기가팩토리 건설 현장. 유럽 대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라 콜린스가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는 현장에서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축구장 200개 크기의 부지에 콘크리트 기초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등을 돌린 사이 유럽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현장이에요. 헝가리 투자청 부청장 페테르 코바치가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이 투자하는 120억 유로는 헝가리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우리는 세금을 깎아주고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했죠.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실제로 유럽 각국의 지원은 파격적이었어요. 독일은 R&D 투자에 50% 보조금을, 체코는 10년간 법인세 면제를 약속했죠. 미국과는 정반대예요. 거기선 우리더러 더 내라고 하는데 여기선 오히려 혜택을 주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현대차 유럽법인장 이정호 상무의 말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만난 헝가리 청년 안나, 노박은 기대에 차 있었어요. 내년이면 여기서 일하게 될 거예요. 현대차에서 일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죠.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게 돼요. 이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죠. 테슬라 베를린 공장보다 50% 큰 규모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배터리까지 직접 만들어요. 이정호 상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연간 70GWh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죠. 이 정도 규모면 BMW, 벤츠, 폴크스바겐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모두 공급할 수 있어요. LG 유럽 담당 김성훈 부사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적극 지원에 나섰어요. 그린딜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을 선택한 거죠.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한국 기술이 필수예요. 특히 배터리와 수소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EU 통상 담당 관리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됐어요. 2024년 한국의 대유럽 투자는 전년 대비 300% 증가했죠. 반면 대미 투자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미국이 문을 닫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됐죠. 솔직히 유럽이 훨씬 협력적이에요. 삼성 SDI 유럽 총괄 박정민 상무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미국 컨설턴트 리처드 디는 이런 상황을 우려했어요. 유럽이 한국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면서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미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죠. 더 놀라운 건 현지화 속도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연구소와 디자인 센터까지 함께 건설했어요. 유럽 소비자들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제품을 만들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정호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런 투자를 통해 동유럽 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어요. 한국 기업들 덕분에 우리도 첨단 산업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청년들이 더 이상 서유럽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죠. 페테르 코바치 부청장의 기대가 컸습니다. 한국대 한지원 교수는 이런 변화의 의미를 분석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는 미국의 대안이 아니라 유럽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한 거죠. 사라 콜린스는 취재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보호주의의 벽을 쌓는 동안 유럽은 한국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유럽의 시장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21세기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텍사스 오스틴, 일론 머스크가 X구 트위터에 올린 한 줄의 글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라 콜린스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머스크의 게시물이 떠 있었죠. 나도 H1B 덕분에 미국에 왔다. 이 정책은 자해행위다. 세계 최고 부자의 이 한마디는 순식간에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렸어요. 머스크의 발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까지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들 모두 H1B 비자나 이민자 출신이었죠. 더 아이러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도 과거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던 것이에요. 백악관 대변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창업자와 임원진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의 40%가 이민자 출신이었고 그중 절반이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테슬라 공동 창업자 JB 스트라우벨, 우버 창업자 게럿 캠프까지 미국 기술 혁신을 이끈 핵심 인물들이 모두 외국 태생이었죠.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창업된 유니콘 기업의 55%가 이민자가 설립하거나 공동 설립한 회사였어요. 이들 기업의 총 가치는 무려 2조 8천억 달러에 달했죠. H1B 비자를 막는다는 것은 미국 혁신의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아요.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리스트 마크 앤드리슨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집 기사를 통해 미국 기술 기업들의 인재 확보 위기를 집중 조명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핵심 개발진의 30% 이상이 H1B 비자 출신이었죠.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의 의존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오픈 AI의 핵심 연구진 중 70%가 외국 태생이었고
엔비디아의 주요 칩 설계팀도 절반 이상이 아시아계였어요. 텍사스 주청 마이클 톰슨 청장은 뒤늦게 정책의 부작용을 깨달았습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 건설이 인력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캠프의 경제자문 윌리엄 해리스도 고민에 빠졌어요. 정책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데이터였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이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전년 대비 60% 급감했어요. 대신 캐나다 토론토와 한국 판교의 개발센터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죠. 구글은 워털루 대학과 파트너십을 확대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밴쿠버 지사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메타는 아예 한국의 AI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아마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애틀 본사의 신규 개발자 채용 대신 유럽과 아시아 지사로 개발 업무를 이전하기 시작했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의 장기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사라 콜린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인재의 길목을 막은 결과 자국 기업들마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과 캐나다, 유럽이 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21세기 보호주의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2025년 3월 토론토 대학교 캠퍼스. 구글 AI 연구소 앞에 긴 줄이 서 있습니다. 사라 콜린스가 캐나다 현장에서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이 아시아계 엔지니어들이었죠. 미국의 H-1B 정책 이후 글로벌 인재들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실리콘밸리로 향하던 최고 인재들이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토론토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가 잇따라 연구소를 확장했고 AI 분야에서만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죠. 이는 실리콘밸리에서 줄어든 인력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독일 베를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AP, 지멘스는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유럽 개발센터를 대폭 확장했어요. 특히 BMW와 폴크스바겐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적극 스카우트하며 전기차 기술력 확보에 나섰죠. 미국에서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독일은 6개월 만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요. IIT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라훌 샤르마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넘어 글로벌 기술 허브로 부상했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한국 연구소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어요. 특히 AI와 게임,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쏟아지고 있었죠. 판교에서 만난 전직 구글 엔지니어 김민수 씨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5년 전 실리콘밸리로 떠날 때만 해도 한국은 뒤처진다고 생각했어요. 돌아와 보니 오히려 여기가 더 역동적이에요. 수치로도 확인됐어요. 한국의 글로벌 기업 연구소 수는 2024년 대비 40% 증가했고 외국인 연구원 수는 3배나 늘었죠. 특히 미국에서 온 연구원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했어요. 이런 변화는 특허 출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AI 관련 특허 출원이 전년 대비 80% 급증했고 그중 상당수가 해외 경험을 가진 귀국 인재들의 작품이었어요. 반면 미국은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R&D 투자 중 해외 비중이 50%를 넘어섰어요. 페이스북은 런던, 구글은 취리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밴쿠버의 핵심 연구 기능을 이전하기 시작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리버스 아웃소싱이라고 명명했어요. 과거 미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 업무를 해외로 보냈다면 이제는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소 자체를 옮기고 있었던 거죠. 텍사스 주청 마이클 톰슨 청장은
뒤늦게 위기를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우리 인재를 가져갔어요. 이제 그들이 만든 기술을 우리가 역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특히 반도체 분야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평택에서 개발된 3나노 공정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면서 미국 기업들조차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됐죠. 사라 콜린스는 이런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21세기는 인재가 모이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미국이 그 길을 막는 순간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새로운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라 콜린스가 화려한 회의장에서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태극기 뒤로 당당한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보였죠. 2025년 4월 경주에서 열린 APEC 회의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어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당당하게 국제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트럼프 정부는 연일 한국의 반도체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확대도 압박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명확했죠.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간단 명료한 답변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전략은 더욱 다변화됐습니다. 미국 투자는 최소화하고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렸어요.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이런 변화는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과거 친미 일변도였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주적 외교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미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어요. 미국이 우리를 파트너가 아니라 하위 업체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야죠. 서울대 국제정치학과 박지혜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한국의 위상 변화를 뒷받침했어요. 2025년 1분기 한국의 첨단 기술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어요. 특히 인재 유치 면에서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인재 비자에 전 세계에서 지원이 몰려들었어요. 첫 달에만 5만 명이 지원했죠. 한국은 더 이상 인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받는 나라가 됐어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자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APEC 회의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과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 대신 균형 외교와 기술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당당한 중견국의 모습이었어요. 미국 대표단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이 미국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행보에 주목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에요. 압박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싱가포르 외교부 고위 관료의 평가였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화제가 됐어요. 21세기는 인재가 길을 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개방과 협력,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해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죠. 특히 아시아 국가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회의 결과도 의미 있었습니다. 한마이너스 아세안 기술혁신 파트너십, 한마이너스 EU 그린딜 협력 등 미국을 배제한 다자 협력 체제들이 잇따라 출범했어요. 무역정책 전문가 리처드 디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도 충분히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에요. 사라 콜린스는 APEC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주에서 세계가 목격한 건 새로운 한국이었어요.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당당한 한국이었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인재가 정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길,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시하는 새로운 표준이에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라 콜린스의 마지막 멘트가 울려 퍼졌어요. 지금까지 CNN 사라 콜린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본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생생한 글로벌 리포트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